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는 노향이가 추천해준 10cm의 아메리카노라는 노래 맞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요. 10cm가 제목인지 아메리카노가 그룹인지 정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들을 보고 10cm를 잘 알게 됐습니다. 네, 좀 신나죠? 뭔가 신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는요,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실전 문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측면을 또 이렇게 다시 더 깊게 봐야 될지, 기출문제의 지문들과 같이 이렇게 막 버무려서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수능특강 교재에서는요, 오늘 첫 번째 주제 국가와 정치생활, 두 번째 주제 민주주의 이렇게 볼 텐데요. 그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우리가 앞에 배운 그런 주요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다 이제 되도록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의 성격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실전 문제로 구성이 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수능 기출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나오나요?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 네, 나오네요. 국가의 성립에 관한 특히 사회계약서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성립 이론 중에서 사회계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다르게 변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사회계약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하게 다뤘던 계급설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도 한 번쯤 다시 이렇게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의 의미 관련해서는 종종 출제가 되는데, 특히나 정말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실전 문제들을 뽑아보고 그것들의 변형 가능성과 또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먼저요, 아주 자주 계속 보고 있지만 실전 문제 수십만 번 봐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그러면 12페이지 2번입니다. 12페이지 2번 보면서 우리가 국가 성립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것 짚어가고, 이 문제 어떻게 다시 다른 식으로 변형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잘 읽으라고 했죠. 국가의 성립에 대한 여러 학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 성립에 대한 이 학설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했는데, 한번 이 학설이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초기의 인간들은 자연 속에서 수렵과 채집 등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혁명으로 인해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신석기 혁명이 농업혁명이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돌다가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는 잉여 생산물 생기고, 잉여 생산물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지배층이 되었네요. 이후 정복전쟁이 잦아지면서 지배층은 피지배층들에게 보다 많은 현물, 즉 세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착취 조직이 필요했대요. 지배층은 피지배층에게 착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더 읽어볼게요. 이 학설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노동력, 현물 착취를 위해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여기를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설.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죠. 국가 성립에 대한 여러 학설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 있죠. 신의설. 신의 뜻에 따라 국가가 생겼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가족설 있습니다. 가족이 씨족이 되고 부족이 되어서 국가가 되었다라는 설들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학설이 바로 이거죠. 뭐냐면 사회계약설이죠. 국가 성립 이론 가운데 정말 매해 출제되는 게 사회계약설이고,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회계약서를 비판하고 있는 계급설을 좀 놓칠 때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계급설입니다. 방금 봤던 저 지문의 주장은 계급설의 내용이 되고요.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회를 계약을 통해서 성립했다. 국가를 계약을 통해서 성립했다는 거죠. 개인들이요. 물론 이 계약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추상적인 행위입니다. 실제로 막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보세요. 사회계약서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개인들의 필요로서 국가가 생긴 거죠. 그렇죠? 보면 이 국가는 수단이고 개인들이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개인들이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나의 기본권을 보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고 이 국가의 목적은 따라서 개인들의 자연권,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계급설은 다릅니다. 예, 계급설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며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만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국가 소멸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보세요. 저 문제의 지문은 지금 계급설 위주로 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저 문제를 계급설과 사회계약설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지문으로 가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국가가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는 측면을 계급설은 사회계약설을 비판하면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는 측면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문제화해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이 계급설에 관련된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지문에 얼마든지 다른 선지를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고 다른 선지를 한번 갖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국가 성립에 관한 이론, 계급설이 되고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보면 국가의 성립을 가부장제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본다. 가족 가운데 가부장 그의 권리가 커지면서 그것이 국가 권력으로 됐다라는 가족설적 입장인데 아니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힘이 바로 신의 힘이겠죠. 신의 설인데 역시 아니죠. 3번 보시면 국가 성립의 주체는 국가를 성립해 준 것은 바로 구성원, 국민이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의 입장이죠. 사회계약설은 개인이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역시 아니게 되겠고요. 국가는 다수가 아니라 그렇죠. 소수 계층의 이익에 봉사한다라고 본다. 소수의 지배계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국가다라고 보는 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까지 확인해 볼까요? 이해 갈등의 해결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역시 아니겠죠. 4번을 다시 가보면요. 네. 이 4번과 같은 보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 시간에 교사가 국가 성립에 관한 학설, 이 학설을 이렇게 제기해 놓고 이 학설은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급설은 사회계약설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 성립에 관한 학설, 계급설과 사회계약설 비교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젠 정말 많이 출제되는 사회계약설을 보기 전에 이 다양한 학설들이 버무려져서 실제 출제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2009년 수능입니다. 볼까요? 국가란 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지금 수능 특강 실전 교재에서 봤던 그 지문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강자들을 위해 지배층을 위해서 만든 것이 국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설적 입장 가지고 있고 혹은 정복설하고도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계급설 혹은 강자들을 위한 거니까 정복설 이렇게 다 써도 되겠네요.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처벌한다. 첫 번째 줄에서 계급설 방금 봤던 지문과 같은 맥락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목적은 강자들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이 강자들보다 인민들을 덜 괴롭힌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민이 주인입니다. 국가를 세울 때 정치 권력의 한계를 규정한다.
국가를 세운 이유는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인민이 국가를 세우는 주체가 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의 한계를 규정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죠.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맥락 속에서, 지문 속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큰 그림으로 나는 문제가 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보세요. 국가가 전체라면 개인은 부분이다. 와, 이거 국가주의적 시각이죠. 그렇죠? 몸 전체가 파괴되면 팔이나 다리만 살아남을 수 없듯이 개인은 국가에 속하지 않는 한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국가가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전체주의적 시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삶이란 국가의 목적에 공헌하는 삶이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대표적인 국가는 입헌 군주국이다. 자, 보세요. 입헌 군주국은 헌법에 따라서 군주를 두고 군주는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국가가 강자를 위해서 만드는 어떤 전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네요. 니은. 나의 국가는 계약을 통해서, 그렇죠. 사회계약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국가 성립에 관한 학설 가운데 하나로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의 국가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공공선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개인의 행복보다는 전체를 강조하고 있죠. 국가를 위해서. 공공선이라는 거, 개인의 어떤 행복, 개인의 그런 삶, 이런 것보다는 공적인 것. 맞습니다. 다음에 리을. 가와 나의 국가는 실질적 합법성을 갖추었다. 이 지문을 보고 합법성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 골라봤는데 여러분 지금 수능 실전 문제하고 수능 특강 실전 문제하고 지금 2009년 수능 문제 통해서 계급설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된 사례 있는데 그런 지문들 같이 버무려져서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그리고 사회계약설 비판하는 관점 그런 것들까지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이제 사회계약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큰 그림으로 국가 성립 이론 이렇게 가봤고요. 이제 사회계약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대 서양의 대표적인 두 사상가의 견해라고 했고 여러분 정치 사상가 나오면 무조건 사회계약설입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수능 실전 문제, 수능 특강 실전 문제 13페이지 4번의 가 지문만 떼서 왔는데 이 가 지문은 기존에 기출된 기출 문제와 굉장히 유사성이 큽니다. 해볼게요. 일찍이 인간은요, 법률도 정부도 모르는 자연 상태. 자, 보세요. 여러분 자연 상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자연 상태가 무엇이냐면 법률도 정부도 없는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입니다. 국가 상태가 아닌 자연 상태는 법률이 없어. 즉 규제도, 제도도, 제재도 없는 그런 상태를 자연 상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보존이라는 용어 나오면 누군지 알아가야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연권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인간이 계약을 맺어서 이 자연권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죠? 누굽니까 이거? 홉스에 관한 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홉스는 자기가 가진 자연권을 모두 포기하고 넘겨줍니다. 그렇죠? 한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자연권 포기한 거에서 홉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들어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아주 소수의 집단에게 주어서 각 사람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탁하고 각 사람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이 홉스라는 걸 바로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 지문은 정말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홉스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된 상태, 막 전쟁 상태 이런 용어가 나와야지만 홉스라고 가죠. 이렇게 뭔가 좀 유순한 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홉스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분명한 거 자연권 포기하고요. 한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전이라는 용어 나오면 홉스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문과 관련해서 정말 출제될 수 있는 선지를 말씀드리면 이거 별표입니다. 좀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 지금 보세요. 홉스
홉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죠.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개인들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선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권 보장이 안 될 뿐이지 자연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구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홉스의 국가 성립 주체는 개인이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홉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 잘 안 보일까봐 걱정되네. 우리가 홉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홉스는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렇게 알고 가다 보니까 무슨 독재, 전제 이런 거랑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런 보기가 나오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잘 보장이 안 된다는 거. 홉스의 국가 성립 주체도 역시 개인이라는 거. 그래서 사회계약론자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국가를 성립한 이유는 바로, 목적은 바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국가 성립의 목적이 되죠. 교재 13페이지 4번의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능 기출 지문을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2011년 작년 수능에 나왔던, 보세요. 네, 국가 성립 사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가 성립 사상 하면 사회계약서를 떠올리셔야 되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 갖고 있다라고 했죠.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성립합니다. 이 설립된 국가는 개인의 자유 신장보다는 사회 평화 유지에 목적을 두고 구성원들은 약속을 준수한 의무를 가지며 권력자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 지문은요, 홉스입니다. 보면 이게 홉스라는 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홉스입니다. 왜? 권력자에게 복종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아까 그와 같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실전 문제 지문이 나와서 그 지문에 해당되는 선지로서 자연 상태에서 사상가도 인간은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맞는 선지. 네. 그리고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개인들이 계약을 성립한 주체다라고 해도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것. 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겨볼까요? 계속 볼게요. 교재 13페이지 4번. 이제 나 지문입니다. 나. 지금 계속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거 아시겠죠? 13페이지 4번의 가 지문과 수능. 나 지문과 수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주의 통치권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형성된 인위적 결과물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군주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국가의 성립, 이 국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형성된 인위적인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수단이다라는 이야기죠. 군주와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은 자연법에 의거해서 사람들의 생명, 인권, 재산 보호의 목적을 둔 것이고 재산권을 특히 강조한 사회계약론자가 바로 로크입니다. 로크. 네. 그러니까 나는 로크임을 알 수가 있는데 더 가봅시다. 군주의 백성에 대한 권한과 백성의 군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계약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주 자신에게 부여된 것 이상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백성들은 군주에게 반기를 들 권한이 있다.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규정되면 로크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로크의 지금 주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실전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수능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2011년 수능 역시 같은 문제 19번째 나 지문입니다. 실제로요 수능에서는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면 로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홉스하고 로크 비교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루소 따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도 찾아보면 홉스 로크 가장 많이 나오고 지금 보이는 대로 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활하지만 그렇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연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자연권 보장 불확실. 그쵸. 누굽니까? 로크죠. 그쵸?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고요. 여기 보세요. 정부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는 경우 재구성할 수 있다. 저항권 나온 것으로 봐서 로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홉스와 관련해서는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도 모든 개인은 사람은이라고 썼는데 개인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지를 기억하시고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지금 홉스의 국가 성립의 주체 역시 개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역시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로크의 자연 상태는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다. 라는 이 말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평등하게 생활했지만 국가를 만든 이유는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이제 넘길까요? 4번입니다. 4번. 아까 그 문제. 아까 가는 누구였고 누구였냐면 홉스였고요. 나는 로크였습니다. 지문 하나하나 잘 제대로 분석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계가 된다면 물론 다른 데서도 연계가 많이 될 수가 있지만 특히 사회계약서 문제가 100% 출제된다고 봤을 때 사회계약서 지문은 어느 것 하나 그냥 놓치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강조를 드립니다. 대표적인 두 사상가의 견해고요. 가의 주장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가의 주장만으로. 가가 홉스, 나가 로크죠. 네, 해볼게요. 국가는 인민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라는 건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홉스 역시도 국가 성립의 주체는 인민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민은 국가의 자연권 전부를 양도했다. 아까 진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기했다라고 나왔죠. 홉스 맞고요. 로크는 아닙니다. 일부만. 그 다음에 인간의 권리는 사회 계약으로부터 유래한다. 인간의 권리는 사회 계약으로부터 유래합니까? 그 전부터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홉스도 로크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홉스도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강조드렸죠. 국가의 존재 목적은 개인의 안전과 평화 보장이다. 그렇죠? 네, 자연권 보장.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인민의 동의에서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홉스의 주장으로만 볼 수 있는 것. 네. 네, 요거만. 이건 로크의 주장 아니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4번까지 봤거든요. 네, 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5페이지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문제, 수능 문제가 하나 더 있군요. 네. 네. 볼게요. 가, 홉스 역시 나, 로크입니다. 해볼까요? 가, 나 모두 국가 형성에서, 그렇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자, 보세요. 홉스도 로크도 모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와 같은 그 실전 문제의 지문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한다 라고 하면 홉스도 로크도 모두 해당된다는 거. 정답은 물론 1번이 되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가나 모두 전통적 질서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 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가나 모두 전통적 질서가 좋다라는 동의를 해서 그래서 정치 질서를 정당성을 확보한 것?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정통적 질서에 대한 동의다 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세요. 가는 국가의 관점에서, 나는 개인의 관점에서 국가와 정부 형성을 정당화한다라고 했는데 둘 다 뭐예요? 개인의 관점에서입니다. 홉스도 개인주의적 시각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홉스나 로크나 똑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이 선지들이요. 지금 2011년 수능에서 보는 이 선지들이 네, 아까 그 지문에 덧붙여져서 나와도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에 보세요. 가는 사회평화 유지를 위해, 나는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정치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가 홉스가 정치 권력 분할입니까? 아니죠. 절대적인 군주 한 명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가는 사회평화 확보를 위해, 나는 시민의 권리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자연권의 일부 양도입니까? 가는 일부 양도 아니고 전부, 포기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죠? 지금 1, 2, 3, 4, 5번 선지를 아까 수능 실전 문제 어디다 갖다 붙여도 어떤 식으로 변형해도 문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 두 개 비교해서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5페이지 7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홉스하고 로크를 비교해서 보았죠. 이제 한 명의 서상가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본 거 보세요. 계급설하고 사회계약설을 크게 비교를 했고요. 홉스랑 로크를 실전 문제와 작년도 수능 문제 가져다가 얼마든지 그 보기들이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루소입니다. 일부 사상가들이 주권이 인민으로부터 국가와 통치자에게 양도 혹은 위임되었다는 것을 가정하여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권의 양도 혹은 위임은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죠? 루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루소는 주권의 일부, 그 다음에 전체 양도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홉스가 전부 양도를 주장했고 로크가 일부 위임, 일부를 맡긴다. 일부를 맡겼기 때문에 맡긴 것을 벗어나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루소는 안 된다. 아무것도 넘기지 않는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고요. 지금 여기에 선지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선지가 나올 수 있냐면 이 사상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강조했다 라고 하는 선지가 나온다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네. 왜? 아무것도 넘길 수 없고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 강조한 학자가 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인간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법의 제정에 직접 참여하는 가장 이상적인 주체. 법의 제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상적인 주체가 개인들이고요. 이 각자 자신이 생활하는 규칙을 제정한다는 점에서 인민이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있대요. 뭐죠? 인민주권, 국민주권을 주장하고 있죠. 네. 모든 시민은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일을 결정해야 올바른 법을 결정하는 올바른 법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하고 지배자가 곧 피지배자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문에서요. 이만큼 이 지금 빨간색으로 한 만큼 이만큼을 오려내고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버려도 루소임은 명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지로 구성을 해서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이 학자는 피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피지배자가 곧 지배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선지를 넣어도 맞는 것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연계라는 게 이거 주어지고 요거 조금 바꾸는 거 연계 아니고, 그렇죠? 이 지문 넣고 홉스 로크까지 다 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얼마든지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계약설 반드시 출제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실전 문제는 꼼꼼히 봐라 하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볼게요. 1번. 국가에 의해서 인민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을까?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자유와 권리, 본질적인 자연권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는 거, 국가에 의해서 받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홉스, 로크, 루소의 다 공통점이라는 거 아시겠죠?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가지고 있었다라는 공통점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가지고 있었지 국가에 의해서 받은 거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1번 아니슈. 넘겨볼까요? 네. 자연 상태에서 지배적인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두려워하고
명예심을 쫓고 경쟁하고, 얘 누구입니까? 홉스죠, 홉스. 잘 알고 계셔야죠. 다음. 시민 전체의 의사인 일반 의지에 입각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루소의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누구한테 넘기는 거 아니고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 아니고요. 포기하는 거 아니고요. 시민 전체, 공동체의 의사인 일반 의지에 의거해서 직접 정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어 3번입니다. 네. 3번 정답이네요. 4번. 주권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표자 선출,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 데이제 로크 해당되니까 아니죠. 5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누렸던 자유와 권리의 보존을 위해서는 통치 권력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 통치 권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군주, 홉스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다시요. 네. 꼭 기억해야 될 거. 네, 국가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를 우리는 자연 상태라고 한다고 했죠. 자연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법률이나 정부, 제도 이런 걸로서 어떤 규제가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연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권을 자유, 권리 하는 이 자연권, 인간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내 생명을 지킬 권리, 이런 자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국가를 성립했죠. 누가? 개인이 국가를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성립을 한 목적은요. 자연권을 보장하는 데 있죠. 여러분, 홉스건, 로크건, 루소건 간에 모두 다 공통점으로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권이 존재했고 이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를 만들었다는 건 셋 다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국가 성립 이후에 이 국가라는 것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개인 한 사람의 군주에게 넘길 것인지 대표에게 넘길 것인지 넘기지 않을 것인지 등등등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대전제 사회계약론자라는 그런 사회계약론자라는 공통점,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됐네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보면 될까요? 네. 예, 수능 문제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역시 가나의 정치사상과 관련된 진술인데 선생님은 지금 나만 가져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학자와 관련된 거니까 지금 보시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선을 보장하려는 의지 행사이므로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양도 불가. 절대로 양도될 수 없다. 또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이 집합적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고 권력은 이렇게 넘길 수 있으나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정부란 국가와 주권자를 매개해서 시민의 자유를 유지하는 중간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누굽니까? 절대로 양도할 수 없고 정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시민과 이것을 연결하는 매개체일 뿐이다. 직접 한다.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니은에 보면 나에서의 이 정부는 주권을 집행하는 시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여기 보세요. 중간 단체. 네, 중간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대리자다라는 것 맞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나 모두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동일성을 실현하는 정치. 지금 가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지배와 피지배의 동일성을 실현하는 형태, 직접 민주정치 주장하는 형태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수능 실전 문제 15페이지 7번 문제에서 봤던 그 지문에다 지배와 피지배의 동일성,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려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다라는 등등의 선지를 넣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형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국가 성립 이론,
사회계약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급설과 사회계약설 큰 그림으로 비교하고 사회계약론자 중에 홉스, 로크, 루소의 키워드 등과 그런 것들이 작년도 수능 문제 속에서 어떻게 거의 유사하게 정말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기출을 잘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변형될지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훌쩍 넘겨서요.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0페이지 1번 문제를 보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의미는 우리 이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지금 두 가지 의미로 나오잖아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인 이제 교재에서는 정치 형태로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때 구성 원리로서, 그리고 생활 원리로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좀 보다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사회 구성 원리 측면이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정치 형태랑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해도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부분이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정치학자 브라이스는 민주주의를 국가의 지배 권력이 특정한 어떤 계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예, 이런 정부 형태, 정치 형태, 개인이, 국민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정치, 지배 권력을 갖는 정치 형태를 특별히 민주주의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메리암이라는 학자는 민주주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구성원의 공동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하나의 행동 방식이자 사고 방식을 민주주의라고.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공동의 의사에 따라 함께 결정한다면 그건 다 민주주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볼게요. 기억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군주정치나 귀족정치와 구별해서 어떤 특정한 계급에게 있는 군주, 귀족정치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을 때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맞죠? 기억은 민주주의를 모든 시민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정치 형태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니은의 견해는 시민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가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정치.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이 계급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 그 사회는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어 라는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니까 3번이 틀렸죠. 네. 4번 가시면 니은에 따르면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민주주의 실현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니은이 보다 더 넓게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 형태로서 사회생활 속에, 일반 생활 속에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모든 공동의 의사에 따라 대화, 토론을 통해서 또는 그런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더 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정치 형태로서 그리고 생활 원리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요. 보여주세요. 이 2008년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이게 뭐죠? 여러분 절대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개념 정리 부분에서 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뛰어넘는 또는 개념 정리에서 한 부분을 뛰어넘는 어떤 지문이 나온다면 그것은 100% 지문 분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들은. 지금 보시면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부가 소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부보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더 가깝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좀 당연한 거겠죠.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것이 보다 더 국민을 위한 정치에 가깝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에 비해 합의제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제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다수를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으로 수용하면서 당연히 다수에 기반하면서도 이 다수의 의미를 비공식적인 정치 영역까지 확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들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거죠. 네.
다수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그 자체. 합의제 민주주의는 그래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다 플러스 더 많은 대화, 토론, 합의, 타협과 양보 이런 것을 거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의사를 수렴하자라는 것이 보다 더 부가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기억 볼게요. 다수제 민주주의가 의회의 위상을 기역에 비해 니은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기역에 비해 니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의회의 위상이 강화된다. 지금 보면 의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정치 영역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기역에 비해 니은이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죠. 니은. 그렇죠. 시민사회 역할이 강조되겠죠. 비공식적인 영역까지. 맞죠. 정치 권력의 집중인가요? 아니죠. 비공식적 영역까지. 그러니까 아니고. 집단 간 이익 충돌을 완화하죠. 왜냐하면 비공식적 영역까지 가서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두 개를 복합해 보면 방금 실전 문제와 이 지금 다수제,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이렇게 복합해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이 합의제 민주주의 속에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많이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나만 됐나? 아니지. 됐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부분을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그리는 그림.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이 체화된 것.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법을 지키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반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양보, 타협,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 다수결로 가는 것. 이게 최후의 수단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다 민주적 생활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공동체 의식도 나왔고요. 관용, 정말 많이 나옵니다. 비판 뭔지. 다수결 원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이죠. 그렇죠? 다름을 인정해야 이야기가 되지. 다른 걸 틀리다고 해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대화, 토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뭔가 끌어내면 정말 다행인 건데 그러지 않았을 때 이제 다수결을 하는 거죠.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넌 왜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는 것이 비판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비판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금 해당되는 이런 우리의 민주적 생활 양식은요. 이런 갖가지 지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상이 절대적으로 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렇죠? 내가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내가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합니다. 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관용의 정신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겠죠.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불통의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사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 방법과 함께 민주사회에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관용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볼게요. 진리에 이르는 과정 다양함 인정. 맞죠? 다양성 인정, 다름을 인정. 네. 나와 다른 사고방식까지 포용. 맞네요. 3번. 그 누구의 생각도 절대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절대적으로 맞고 너는 절대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맞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입니다. 견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 맞죠? 네. 5번에 보시면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의 적합성,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것, 이것은 바로 비판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건 비판의 자세죠. 앞에 1, 2, 3, 4번은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신 상태. 관용이라고 하는 건 다름을 인정하는 거, 차이를 인정하는 거, 내가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거, 그게 관용이다. 이렇게 아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2009년 수능이었고요. 조금 어려운데, 자 보세요. 전체 구성원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너 침묵해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지요. 관용의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론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여론을 거슬러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나쁘겠군요. 예,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게 들어주고 그럴 자유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1번,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것이 전통적 관습과 배치되면 표현의 자유 제한? 아니고 2번, 네. 정치 권력의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 권력자가 민주적 선거 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강요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볼게요.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한,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각자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관용의 태도 이런 거 필요합니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4, 5번 맞아 보겠습니다.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어 온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 원리에 대한 거,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 자명한 진리라고 여기서 쓴 것이 보통 판단되는 상식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고, 일단 보통 판단되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또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랑은 좀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5번. 이해관계의 대립을 신속하게 해석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조건 없이.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그 전에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수결 원칙도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심화 강의라고 해서 우리 실전 문제의 지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될 수 있고 기존의 수능 기출문제와 어떤 유사성이 있고 어떻게 서로 섞여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출제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알아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성립이론 사회계약설과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두 가지는 꼭 반드시 제대로 학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